왜 이러십니까? 괴한들에게 둘러싸인 열의에 떨리는 눈빛. 구해줘 강철아. 그녀의 절박한 외침이 메아리칩니다. 풍산의 부적은 강철의 이무기 힘을 올가매었고 비비의 날개마저 꺾어뜨렸습니다. 그리고 열의를 노리는 칼날이 점점 가까워집니다. 과연 강철은 이 저주를 뚫고 그녀를 구할 수 있을까요? 힘을 잃어버린 그가 위험에 빠진 열의와 그리고 윤갑의 모친을 정녕 구해낼 수 있는 걸까요? 오해가 풀린 두 사람의 운명은 어디로 향할까요? 그리고 팔척귀의 정체는 뭘까요? 그 팔척이의 정체는 태상화, 즉 기정이 할아버지를 호위했던 장군이었다니 왜 그가 팔척과 같은 약신이 되어버린 걸까요? 친증손주인 원자의 목숨이 위태로워지는데도 왕좌를 노리는 김봉인의 과거, 그의 탐욕은 과연 어디까지 갈까요? 그가 진정 원하는 것은 과연 무엇일지 9화 그 예측 리뷰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9회 예고편 리뷰에서 단연 눈에 띄는 건 열의와 강철의 복잡한 감정선의 연출입니다. 열의는 그동안 강철이 할머니 덥덕을 죽인 악신이라 여기며 미워하고 원망했었어요. 하지만 강철은 열의가 팔척귀의 소행이라고 알면 절대 가만히 있을 성정이 아니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이 죽였다고 거짓말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왕가의 대면에서 열의가 결국에는 팔척귀가 넙덕을 죽였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왜 자기한테 거짓말을 했냐며 미안한 감정에 울고 있는 모습은 오히려 강철의 마음을 더 아프게 했습니다. 그녀가 아파하는 걸 절대 바라지 않을 그이니까요. 100여 년 전 왕가의 아이로 인해 승천하지 못했던 강철은 이무기가 돼버린 자신을 승천하도록 도와주려고 했던 문현업덕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악신이라며 다른 무당들은 자기를 무서워했고 죄를 올리지도 않았으며 배척하려고만 할 때 오직 열의의 조모인 없던 넙덕은 다른 무당과 달리 악신인 자신한테 다가왔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그의 억울함을 헤아리면서 결국 그가 승천할 수 있도록 도와준 유일한 인물이었죠. 그런 그녀는 왕가로도 불려가며 왕을 또는 왕족을 돕기도 하였지만 결국 팔척귀의 분노를 사게 되어 잔인한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돌도 되기 전에 부모를 여의고 조무인 본인의 손에서 크던 열의는 그녀의 유일한 핏줄이었습니다. 열의가 팔척귀의 존재와 왕족을 넙덕이 도왔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그 어린 것이 왕을 찾아가겠다며 그 길로 궁에 갈 것임이 뻔했습니다. 그런 열의의 성정 때문에 화를 당할까봐 걱정됐던 강철은 열의에게 자신이 할머니를 죽였노라 말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런 강철의 마음을 알게 된 열의는 미안함에 어쩔 줄을 몰라 합니다. 열의는 마음이 무겁고 미안한 마음이 커집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강철이 할머니를 죽인 원수가 아니란 점에 열의, 그녀 자신도 모르게 안심을 하기도 했습니다. 열의가 강철이의 희생을 깨닫고 그리고 그의 진심을 알게 되는 모습은 9회의 아주 중요한 장면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이 서로를 지키기 위해 위험을 무릅쓰는 모습은 감동을 불러 일으키기에 충분할 것입니다. 강철이가 열의를 구한 뒤 부적의 저주를 깨는 과정에서 바람을 되실리게 될 것 같습니다. 즉, 잃어버린 힘을 되찾게 되는 거죠. 환갑 부적은 이무기의 기운을 봉인하는 열쇠이기도 하지만 강철의 분노가 결국 그 저주를 깨뜨리고 말 것입니다. 강철이 비비와 함께 융의 숨결을 불러일으켜 부적의 기운을 날려버리는 장면이 펼쳐질 겁니다. 그 순간 바람이 다시 불며 강철은 손바닥에 바람이 갇히고 바람을 다시 다룰 수 있게 있음을 결국 힘을 되찾은 강철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김봉인,
김봉인의 음모는 점점 더 구체화될 것입니다. 그는 지금의 원자와 중전태중의 악의를 제거하기 위해 팔척귀의 저주를 강화할 것입니다. 풍산은 그의 명령을 따르고 있지만 점점 두려움이 사로잡히게 됩니다. 동시에 뱀 같은 풍산은 김봉인을 배신하려 할 겁니다. 이를테면 풍산이 김봉인의 비밀을 여리에게 흘리거나 대비를 통해 또 다른 음모를 꾸민다거나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의 하수인처럼 활동하고 있는 세원이 예상치 못한 반전을 일으킬 가능성이 높습니다. 세원은 겁많고 순종적인 부하로 그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는 팔척귀와 깊은 연관이 있는 인물이기도 합니다. 팔척귀가 누구한테 빙의를 당했는지, 살아생전 팔척귀가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알고 있는 유일한 인물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기궁은 단순한 드라마가 아닙니다. 영매의 운명을 거부하는 무녀여리, 그녀의 첫사랑 윤갑의 몸에 깃든 이무기 강철, 그리고 왕실을 집어삼키는 팔척귀의 저주. 이 모든 것 뒤에는 사랑과 오해의 희생과 진실이 얽혀 있습니다. 그리고 구애는 그 어느 때보다 강렬한 회차가 될 겁니다. 여리를 노리는 검은 세력, 강철이의 힘을 묶는 풍산의 계략, 힘을 쓸 수 없는 이무기 비비, 그리고 구해줘 아는 여리의 외침. 하지만 이 위기 속에서 두 사람의 마음은 더 깊이 연결되고 있어요. 10여 년의 오해를 뚫고 마침내 서로를 향한 진심을 마주하는 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여리가 괴한들한테 둘러싸인 장면은 심장이 멈추던 순간이었어요. 한 달밖에 시간이 없다며 노심초사하던 절벽 앞에 선 풍산의 계략으로 납치 위기에 처한 여리. 그녀를 위험에 빠뜨린 건 단순한 괴한들이 아니었습니다. 풍산은 환갑 부적을 사용해 강철의 이무기 힘을 봉인하고 그의 충실한 동료 이무기 비비의 영향을 받게 했죠. 부적의 저주를 강철뿐만이 아니라 비비에게까지 영향이 가도록 해 두 이무기가 인간사에 끼어들어 더 이상 김봉인의 음모에 방해하지 않도록 조치를 나름 취한 것이었습니다. 결국엔 탐관오리들이 판을 치게 하고 억울한 백서울 늘게 하여 궁극적으로는 궁권을 향한, 즉 왕족에 대한 적대심을 키우고자 했습니다. 강철이 저주를 뒤엎고 여리를 구해내지 않았다면 온갖 원한으로 가득 찰 궁궐은 고요로 덮게 될 것이었습니다. 그렇기에 여리의 눈빛은 전과 다른 두려움으로 떨리지만 그 속에 강철에게 향한 친절한 믿음이 있습니다. 강철아, 그녀의 속상임이 허공을 가릅니다. 그녀가 위험할 때 그 순간 강철이 나타납니다. 그의 눈은 분노와 절박함으로 이글거리고 이무기로 봉인된 힘을 뚫기 위해 온몸을 던집니다. 예측하건대 강철은 이무기의 본성을 완전히 깨워 부적의 저주를 깨부술 겁니다. 마치 폭풍에 몰아치듯 그의 몸에서 뿜어져 나온 기운이 괴한들은 날려버리는 장면이 펼쳐질 것 같아요. 위험 속에 있던 여리를 품에 안고 강철이 너를 잃을 수 없다고 속삭이는 순간 그들의 눈빛은 말보다 더 많은 이야기를 전할 겁니다. 하지만 이 구출은 강철에게 대가를 치르게 하는데요. 평정심을 찾은 강철의 힘이 전보다 더 약해지거나 부적의 저주가 그의 몸에 더 깊은 상처를 남길지도 모르겠어요. 우리들은 숨을 죽이고 이 순간을 지켜볼 겁니다. 강철은 과연 여리를 구하고 잃어버린 이무기의 힘을 다시 되돌릴 수 있을까요? 이러한 위기 속에서 여리와 강철이의 마음은 더 깊이 얽히고 설킵니다. 여리는 10여 년 넘게 강철을 오해하고 있었어요. 조문 업덕이 죽음이 그가 일조했다고 믿으며 차가운 눈빛으로 그를 밀어내기에 바빴습니다. 하지만 예고편에서 드러났듯이 넙덕을 죽인 것은 팔척귀였고 강철은 여리를 지키기 위해 그 사실을 숨겼습니다. 여리는 그의 마음을 이제야 깨닫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늘 그녀 곁에 있었던 건 다름 아닌 강설이었다는 것을요. 그리고 조무인 넙덕이 용왕굿으로
강철에게 은혜를 베풀었고 그는 그 유일한 핏줄인 여리를 지키기 위해 모든 걸 감수했습니다. 심지어 여리가 원망할 대상을 필요로 한다면 그는 스스로 그 원망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 결정을 내렸습니다. 여리가 강철에게 너를 믿어도 되는 거지? 라고 묻습니다. 그 떨리는 목소리는 오랜 오해가 녹아내리는 순간이었습니다. 강철의 대답은 말이 아니라 진실한 그의 눈빛이었죠. 그의 시선은 여리를 향한 애틋함과 희생으로 가득 차 있어요. 두 사람이 위기를 넘기며 서로의 진심을 확인할 거예요. 여리가 강철의 손을 잡으며 늘 내 곁에 있어줘야 해 라고 속삭이는 장면. 그리고 강철이가 너를 지키는 것이 내 운명이야 하고 답하는 순간은 우리의 마음에 남게 될 것입니다. 이 장면은 그저 로맨스가 아니라 오해로 인한 희생, 그리고 운명이 얽힌 아름다운 서사를 그려냅니다. 하지만 여전히 그들의 뒤에는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습니다. 풍산의 계략은 여리를 납치하는 것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김봉인의 명령으로 팔척귀에 힘을 끌어내 왕가를 뿌리채 뽑으려고 합니다. 풍산의 뒷배인 김봉인, 왕의 외조부이자 야역의 화신인 그의 집안은 대대로 왕권을 탐내었습니다. 그의 아버지 김조수는 한성 부판윤, 병조 판서까지 오른 인물이지만 늘 왕을 눈의 가시로 여겼습니다. 김봉인이 젊었을 당시 조선은 역사가 찬란히 빛이 났던 동시에 사대부의 치부를 드러내려고 하는 왕의 개혁에 반발했던 몇몇 신하가 있었습니다. 몇몇의 신하는 조선을 어둠에 물들게 할 세력으로 자라나기 시작했었습니다. 그 어두운 세력은 사대부가 중심이었고 그 수장은 김봉인의 아비인 김조순이었습니다. 김조순은 당시 왕을 패하고 자신의 장남이 김영인을 왕자에 앉히려 하였습니다. 김영인은 김봉인의 형이었습니다. 하지만 김영인은 김봉인과 달리 권력과 속세와 거리가 먼 진리 찾는 학자였습니다. 권세와 탐욕만이 주요 관심사였던 김봉인은 김영인의 모습을 늘 달가워하지 않았습니다. 진리를 좇는 학자 김영인. 이 두 형제의 서사는 결국 피로 물들고 말았죠. 학문에만 몰두하던 김영인. 그에게 궁궐은 숨막히는 감옥이었습니다. 그러나 오직 한 사람이 그에게 그 무게를 견디게 해주었습니다. 당시 세자였던 이휘, 즉 이정희 할아버지였던 이휘는 학문에도 무예에도 뛰어나 그 누구보다 존경받는 주군이었습니다. 지혜로 백성을 이끌고 강국을 꿈꾸는 왕의 기질을 타고난 인물이었죠. 김영인은 왕과의 논평에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글귀는 노노의 뜻과 다소 다릅니다라고 의사를 전할 때마다 그의 왕이었던 이휘는 미소 섞인 목소리로 김영인, 너는 언제나 나를 놀라게 하는구나. 내가 읽은 해석은 이렇겠지만 너라면 어떻게 풀겠는가라고 하며 참된 주군의 모습을 보이곤 했습니다. 그들은 마치 스승과 제자 같았습니다. 아니 어쩌면 학문으로는 김영인이, 정치는 이휘가 서로에게 스승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서로의 서찰에는 언제나 진지한 고민과 진심이 담겨 있었고 그것은 두 사람의 정신을 단단히 엮어주는 매개체가 되었습니다. 김영인은 이휘에게 전하, 세상은 불완전합니다. 인재를 얻는 것도 군주의 덕에 달렸습니다. 라고 첨언하기도 했었고 이에 이휘는 장난을 섞어 짓궂게 그를 놀리기도 했습니다. 그 말은 내가 아직도 부족하단 소리로 들리는데 하지만 김영인은 웃음 섞인 한숨으로 부족하지 않으시죠. 다만 더 나아지셔야 하겠습니다. 라고 하며 주군이 더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보좌했습니다. 이휘는 그럴 때마다 따뜻한 음성으로 신하를 아우르며 그래 내가 듣고 싶었던 답이었다라고 말하곤 했죠. 그러나 세상은 두 사람만의 이상향이 오래 가도록 두지 않았습니다. 김영인과 김봉인, 즉 이정희 외조부의 아버지 김조수는 그는 아들을 이용해
왕좌를 넘보았고 그 욕망이 점점 김영인을 옥죄기 시작했습니다. 김영인은 김조순의 악랄한 행적을 기록한 서책을 그의 침상을 정리하다 아주 우연스럽게 발견하게 됩니다. 전 좌의정 최원우가 행방을 찾는 서책이 바로 이 책인 것이죠. 김영인은 탄식을 내뱉으며 그 길로 아버지인 김조순과 대면하게 되지만 강렬하고 고집을 꺾지 않는 아버지 김조순에서 절망을 읽습니다. 김조순의 왕권에 대한 탐욕을 자식인 영인이 이겨낼 수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결국 처절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신이 벗어날 수 없는 굴레 안에 갇혔다는 것을요. 이휘를 향한 충심조차 아버지의 손에 의해 결국 배신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어느 날 그는 마지막 서신을 남기게 됩니다. 전하 부디 강국을 꿈꾸십시오. 저의 부덕함과 유약함이 전하게 짐이 될까 두렵습니다. 저는 부친의 욕망을 막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부디 전하는 저를 버리시고 앞으로 나아가 주십시오. 김영인은 작은 벽돌 한 장일 뿐입니다. 그날 밤 김영인은 자결합니다. 궁궐 한편 이정희 친할아버지니 휘는 소중한 벗이자 신하였던 김영인의 자결 소식을 듣고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백성을 위해 눈물을 삼키는 군주의 자리. 그것은 외로운 자리였습니다. 이제 남은 건 김영인의 동생 김봉인, 그리고 탐욕과 야심으로 가득 얕아 형의 죽음조차 그의 눈에는 기회로 비춰졌습니다. 김조순도 김영인의 죽음에 그의 연약한 심성을 분노할 뿐 자식의 죽음에 일절 슬퍼하지 않았습니다. 과연 김봉인은 여육과 탐욕으로 가득 찬 야채의 모습과 다를 바 없었습니다. 김봉인은 아버지 김조순의 명령으로 왕의 충신 김태신을 제거하기 위한 계략을 김봉인은 꾸몄습니다. 김태신의 여동생을 왕이 죽일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몰아넣었고 그로 인해 김태신과 그의 집안을 몰락시키는 명분을 만들었습니다. 김태신은 귀양길에 올랐으며 그 길에서 습격을 당합니다. 그리고 부하들이 하나 둘 피를 흘리며 쓰러졌고 불길에 타오르는 그들의 시신 앞에서 김태신의 심장은 분노로 뒤덮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오랜 세월 인간의 욕망을 엿보던 악신 팔척귀가 김태신의 육체에 깃들게 됩니다. 팔척귀가 깃든 김태신, 그를 천지장군이라 부르며 숭배하는 자 풍산. 풍산은 저주술 여명이 달인이었고 그는 김봉인과 손을 잡아 왕좌를 무너뜨린 음모를 완성해 나가고 있는 중인 겁니다. 이 모든 것이 시작이 김봉희의 아비 김조순이었다면 그 끝엔 김조순의 아들인 김봉인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조선을 삼키려는 뱀같은 탐욕은 친증손주가 원자인 지금까지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형인 김영인이 죽고 나서 바로 본인이 왕이 될 줄 알았는데 기회를 엿볼 때마다 전 좌회정인 최원우의 방해와 충직한 장군 김태신으로 인해 번번이 실패했었습니다. 사실 이 이야기의 시작은 하나였습니다. 학문을 사랑하며 주군에 충성을 한 신하와 백성을 진심으로 아끼는 주군의 이야기이며 그리고 그들을 가로막은 탐욕스런 세력의 음모에 꺾여버린 안타까운 생명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역사는 언제나 이렇게 반복되어 왔습니다. 그리고 현재의 김봉인은 여전히 왕좌에 대한 탐욕으로 친증손자의 목숨까지 위협하고 있습니다. 태상왕의 충신 김태신은 몰락시켰고 그의 분노에 팔척귀를 빙의시킨 뒤 악신 천지장군으로 만들기까지 했지요. 그렇기에 김봉인은 풍산이 어쩔 줄 몰라 하는 천지장군이 우습기 그지없습니다. 신이라고 불리는 것이 실은 나약한 인간이었다는 것을 왕도 신도 그 앞에서는 조아려야 하는 대상이 되었습니다. 김봉인은 자신 자체가 신이나 다름없었기에 팔척귀는 이휘의 아들인 이호에게 빙의까지 되어
이정이 어린 시절을 풍비박산으로 만들기도 했습니다. 풍산는 이 악신을 삼키며 김봉인과 한 배를 탔고 지금 그들은 원자를 노리는 것을 넘어 왕가를 무너뜨리려 합니다. 그리고 한편 풍산의 계력으로 양반가에 뿌린 환갑부적. 환갑부적이 특히 탐관오리들에게 있고 바람을 막는다는 점, 즉 강철과 비비의 힘을 막는다는 점은 팔척귀의 힘과 직접 연결되어 있음을 암시합니다. 여리는 이 부적을 통해 조문업덕의 죽음과 팔척귀의 비밀을 다가갈 겁니다. 그리고 강철과 이정의 갈등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정은 강철의 아나무인의 태도에 분노하지만 수살귀 막돌의 한을 풀어주고 성불시켜 결국 중전의 목숨을 구해준 강철이기에 고마운 마음도 있긴 있습니다. 여리에게 넙덕의 죽음의 이유를 알게 해줬다고 날뛰던 강철에게 엉인 이정은 그 아이에 대한 걱정이라고 언급합니다. 여리에 대한 강철의 마음이 보통 그 이상이라는 것을 이미 왕은 눈치를 챘습니다. 이정과 강철은 티격태격하지만 절친한 친우의 정을 나누고 있습니다. 늘 자신을 조아리며 부덕하다 말하는 신하들과 달리 왕인 자신보다 높은 자리에 있다며 나는 신이고 너는 인간이다 라고 말하는 강철에게 분노가 일더라도 어떨 때는 어릴 적부터 친하게 지는 친우 같다는 생각을 하던 이정입니다. 그리고 이정은 왕이 되고 난 이후에 간신과 충신을 구별하는 것에 진절이 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지루한 상황에서 강철이 나타났죠. 강철만큼은 그런 곳에서 벗어나 순수하게 대화를 나눌 수 있는 법 같은 존재로 점차 여기게 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점이 왕인 이정에게 어쩌면 위안이 됐을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강철이 여리를 구하느라 정신이 없을 때 윤갑의 모친이 갑자기 쓰러지게 됩니다. 그리고 강철은 그녀의 목숨 역시 자신에게 달려있음을 직감합니다. 강철은 이무기입니다. 그렇게 인간의 감정을 모르죠. 그런 인간의 감정 모르던 이무기였던 자신이 여리의 간절한 외침과 윤갑의 모친이 의독해짐으로써 처음으로 인간적인 고통과 두려움을 느끼게 됩니다. 부적의 저주로 몸이 망가져가는 와중에도 강철은 여리를 구하고 윤감의 모친의 목숨을 살리려 안간힘을 쓰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그는 처음으로 신의 자리를 넘어 사람의 마음을 배우게 되게 됩니다. 강철은 느껴본 적 없는 감정을 사로잡힙니다. 가슴이 찢어질 듯한 통증, 머릿속을 꽉 채운 두려움. 왜 이렇게 아프지? 나는 신인데 왜 이 여인의 죽음 앞에서 두려운 걸까? 그는 처음으로 깨닫습니다. 그리고 인간의 세계에서 중요한 것은 권력이나 힘이 아니란 것을 바로 서로를 위한 마음, 부모의 사랑, 그리고 돌봄이란 거요. 강철은 이제 어쩌면 그전의 이무기가 아닙니다. 그는 인간을 사랑을, 가족을 배우고 있는 중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장면에서 가장 마음이 움직이실까요? 저는 강철이 처음으로 윤갑의 모친을 위해 자신의 목숨이 위태로워도 위험을 무릅쓰는 장면이 아닐까 합니다. 여리와 강철의 운명은 사랑 이야기를 넘어섰습니다. 그것은 가족과 희생이라는 더 큰 이야기로 번져가고 있습니다. 조선시대 판타지라는 배경으로 우리나라 민속 설화를 훌륭하게 각색한 웰메이드 작품 귀궁. 다음 주에 방영될 9회는 주인공들의 위기와 또 구하는 이야기가 얽히면서 우리들을 숨막히는 세계로 끌어들일 것 같습니다. 강철의 필사적인 구출, 여리의 복잡한 감정, 그리고 김봉인의 밝혀지는 어두운 음모. 여러분은 어떤 장면을 가장 기다리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바람을 적어주세요. 이상 맨심으로 만들어본 예고편 리뷰였습니다. 귀공은 매주 금토 9시 50분 SBS에서 방송되며 웨이브와 넷플릭스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네, 다음에 또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구독,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감사합니다.